네, 47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은요, 그 지분 경매는 아닙니다. 이거는 경매 취하 동의서와 관련된 사건인데, 제가 지난 46강 후반부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낙찰되고 나서 경매로 취하를 시키려고 하니까 낙찰자가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주는데 2천만 원 달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시게 되면요, 경매 취하 동의서를 낙찰자에게 요구하여서나 2천만 원을 요구하여, 이러나요. 2천만 원을 요구해서 청구 이의소로 2011년 7월 11일 날 경매 취하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그 캠코 자산관리공사입니다. 캠코에서 경매를 그것도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강제경매 신청해가지고 이 낙찰됐어요, 봐가지고 1억 900만 원에. 낙찰되고 나서 보니까 채무자 측에서 봐가지고 아이고 이제 이 돈을 다 갚고 일단 이 낙찰자한테 한모 씨한테 가가지고 경매 취하에 따른, 제가 그래서 46강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경매 취하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대방에서 콜이 오면요, 그냥 하면서 써주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법대로면 안 써준다 그러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경매 취하 이제 동의서를 받을 요량으로 연락을 하니까 이 양반이 얼마 2천 해가지고. 세상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주고 말이지. 팔자고칠이 있습니까? 2천만 원이다 그러면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에 2천이다 그러면 1년에 10건만 하면 2억이네, 그죠? 1년에 5건만 하면 되겠다, 그죠? 1년에 5건 하면 2건에 한 건만, 또 두 달에 한 건만 하면요, 괜찮잖아요, 그죠?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경매 취하 동의서를 써달라 그래도 2천만 원 너무 과해가지고 그때 이분의 그분 이름에 그 뭡니까, 모험이 참 첫 글자입니다.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분의 지인이 이분입니다. 예. 저는 이 양반 알고 있고 이분은 또 이 양반 알고 있어. 자기 아는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여차여차 됐는데 2천만 원을 요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 한다 하더라.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 없어도 경매 취하 되거든요. 어떻게 한다 하더라고.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고 강제 집행 정지 신청해버리자,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아주 간단하게 끝난다. 근데 보니까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는데 아마 이거 이제 소송 관할이 말이죠.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소송 관할이 뭐냐, 그러니까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청구 이 소송 그 관할 담이다라는 게 그때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보니까 제가 말씀드려 청구이 소하시고 강제 집행정지 신청하자고 그러니까 물건지 집은 대전이잖아요. 대전인데 요 당시 캠코가 요 당시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습니다. 강남구. 지금 캠코 본사가 부산인가로 다른 데로 지방으로 이전했잖아요. 이전했는데 요 당시에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고, 그럼 강남구를 관할하는 법원이 어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중앙지방법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셔가지고 중앙지방법원 하면 서초동에서 변호사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1층에 쑥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얼마 줬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가 330만 원 줬대요. 청구에 소제기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봐가지고 아주 간단하답니다. 예. 저는 제가 또 변호사가 아니니까 저는 이게 소송 질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이 채무자 입장에서 9,600만 원 이거 다 갚으니까,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경매 취하서, 그죠? 경매 취하서를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보니까 강제집행정지 신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요, 이게 경매 절차 계속 진행되다 보면 대금지가 기한 잡히잖아요. 잡히면 대금 납부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봐서 채권자가 경매 취하서를 줬다 이거죠. 근데 낙찰자가 경매 취하 동의서를 안 주니까 청구이 소를 제기한다. 그러면 청구이 소 제기하면 변론기일이 잡히잖아요. 그죠? 변론기일 잡혔을 적에 이 채권자는 변론기일 날 출석할 필요가 없죠. 왜? 자기 돈 다 받는데 왜 출석합니까? 출석 안 하는 거야. 이것도 제가 지난 46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은 채권자 이 사람 피고가 된 피고 이 사람은 보니까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 날 출석하지 않는다더라. 그러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전부 다 인정하는 걸로 봐가지고 그냥 법원에서는 이제 판결을 빨리 내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30만 원 들여가지고 이게 경매 절차를 낙찰자 이분 나도 모르게 경매를 취하시겠다.
이런 그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여건 같은 경우도 보면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등기부등본본 이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건물 등기부등본인데 우리가 이제 경매 취하에 따른 경매 취하 동의서 이게 만약에 경매 취하 동의서를 써주지 않는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낙찰자가 경매 취하 동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더라 이랬을 적에는 청구이 소로 들어가야 된다고. 청구이 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또 소송 이 관할 법원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10여 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이 양반이 대전서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소송하셨다니까. 했는데 물건지하고 자 보십시오. 이게 경매 취하에 따른 동의서 경매 취하 동의서입니다. 동의서에 대해서 상대방이 누굽니까? 채무자가 목을 매다느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낙찰자가 2천만 원 불렀을 적에 해가지고 말이지 개 무시해버리냐 그 방법은 뭐냐 이게 이 채권자 주소지가 예를 들자면요 서울입니다. 물건지가 어디야? 제주도입니다. 근데 보니까 제주도 내가 휴가 간 김에 제주 지방법원 가가지고 하나 낙찰 받았어요. 받고 나서 딱 이제 서울로 왔는데 아이고 갑자기 경매 취하 동의서를 하나 써달라고 그러네. 근데 물건지는 제주도인데 채권자 주소지가 서울에 들어가면 서울이면은 조금 전에 이 사건처럼 해가지고요.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한 법원에서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다더라.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다더라. 그러면 저 채무자 입장에서 뭐가 서울로 비행기 타고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해야 한단 말이죠. 그죠? 예.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자가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주게 되면은 그냥 채권자의 경매 취하서하고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 두 가지만 서류를 첨부해서 법원에 짠 제출해버리면 경매는 짠짠해서 취하돼 버린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건 반대로 말이죠. 반대로. 채권자 주소지가 서울인데 서울 그것도 어디요? 서울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예? 물건지가 어디요? 물건지도 자양동입니다. 그럼 자양동 하면 이게 전부 다 이게 동부지방법원이거든요. 동부지법입니다. 근데 봐가지고 낙찰 받았는데 경매 취하 동의서 내 써줘봐봐.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법대로만 못 써줘. 그럼 알았어 해가지고 뭡니까? 자양동 사니까 동부지방법원은 지하철하고 가가 막벌 소장 접수 아니면 또 요즘 전자소송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경매청구제를 보시면서 가지고 채권자 주소지하고 물건지하고 어떤 거리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단 요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거냐 하니까 다시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 중앙지방법원 사건인데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건요 이런 게 있다니까요. 이런 게 자 2012년 11월 31일 날 같은 날짜에 대금납부 함과 동시에 등기했잖아요. 강제경매는 매각을 해가지고 이분도 2012년도니까 그 당시 이제 카페 회원이었어요. 요즘 이제 카페 잘 안 들어오시는데 돈 많이 버리신 것 같아. 대체적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카페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 딱 그거 그게요. 돈 엄청 까문 사람들 카페 못 들어오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카페 안 들어오시더라고.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안중에 소주라도 한 사주면 되겠네 말이지. 공유자에서 지분 6분의 1 지분 낙찰 받으셨어요. 6분의 1 지분 낙찰 받으셨는데 7번 여기 이 지분 있잖아요. 이분 지분이요. 이 지분 전부가 이전돼 버렸어. 매매인데요. 매매에 대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2년 11월 26일이에요. 오 이상하다. 대금 납부는 11월 30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이구 11월 26일 날 매매 계약서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같은 날짜에 11월 30날에서 등기 다시 넘어갔잖아요. 이게 아마 보니까 이제 공유자들 편인 것 같아요. 공유자들은 지금 박씨인데 이 사람 추씨 아마 보니까 공유자하고 어떤 친인척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같은 날짜에 따닥에 돼가지고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것이더라고요. 따닥이 뭐냐면 같은 날짜에 딱딱 2012년 11월 30일 날 같은 날짜 따닥 이게 보니까 이게 접수번호가 28만 209호 또 28만 215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거 가지고
이 양반이 대금 납부하기 전에 어떻게 매매계약 체결했어? 이건요, 낙찰받음과 동시에, 이건 아마 제가 46강에서 얼핏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낙찰받음과 동시에 상대방에서, 와가지고, 안 되겠니? 뭘 안 되겠니? 그러니까 팔아라 이거지. 예. 지금 자기네들이 예를 들자면요, 입찰 보증금 만약에 1,000만 원 냈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뭐 낙찰 금액이 9천만 원이다. 1억이다. 그러면 9천만 원에 대해서 잔금을 납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잔금 납부는 우리가 해줄게. 예. 우리가 해줄 테니까 그 대신 뭐다? 매매 계약으로 체결하고 너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동시에 따닥 같은 날짜에 소유권 이전하면 안 되겠니? 이 거래 가격은요, 1억 8,6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래서 요 사건 제가 경매정보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몰라요. 예. 이게 이제 이 건도 제가 뭐 그때 얼핏 46강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냐면요, 따라서 이게 지분권자들 이 사람들의 주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자.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이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말인고 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제가 볼 때 중요한데 이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그런 정보란 말이죠, 그죠? 괜히 시작대 없이 무슨 뭐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어쩌고 말이지, 부진적 연대 뭐 채무가 어쩌고 말이지, 예? 그런 아무리 쓸모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기 보니까 2012 타경에 4542 넘어갑니다. 요겁니다. 해가지고요. 이 서초도 방배동 하니까 이게 설해마을 이 안에 있던 것 같기도 해요. 잠깐만요. 전자지도를 볼게요. 이 설해마을 아닌가요? 와가지고. 설해마을 같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지분해가지고, 6분의 1이 경매 나왔잖아요. 그죠? 6분의 1이 경매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2억 5천만 원에서 2억에서 1억 6천에서 1억 2,800. 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유찰됐다니까요. 지금은 아마 이렇게까지 유찰이 많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카페 회원이에요. 근데 1억 7,860만 9천 원에 낙찰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이 날짜에 입찰 보증금 얼마입니까? 1,280만 원이잖아요. 그죠? 1,280만 원이다. 그러면요, 1억 7,800이니까 1,280만 원 같으면 1억 한 6,600 정도는 이분이 대금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나머지 잔금 1억 6,600 우리가 줄게. 우리란 것이 타 지분권자들입니다. 우리가 줄 테니까. 그리고 당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동시에 넘겨라. 그러니까 뭐 이분 입장에서 아니 봐가지고 그러면 나한테는 어떤 이득이 없지 않냐? 그럼 내가 입찰 보증금 1,280만 원하고 뭐 플러스 알파 이것도 뭐 이야기했겠지요? 했는데 이 금액은 제가 지금 저도 알고 있어요. 플러스 알파.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건 여러분들 약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 이분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노코멘트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뵈면 그때 말씀드릴 수도 있다는 거. 어쨌든 봐가지고 뭐 전혀 어떤 예상치도 못했는데 그냥 슉 해가지고 이제 수익이 발생되었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건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소위 안전빵이지요. 왜냐면요, 저당권이 딱 두 건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요, 소위 타지분권자, 그러니까 내가 6분의 1 지분 낙찰 받았으니까 나머지 6분의 5 지분권자들 아니십니까? 6분의 5 지분권자들이 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역경매, 그죠? 역경매. 참, 그래, 또, 다른 채널에서 보면, 막, 이런, 강의를 참 점잖하게들 하시더라고. 역경매 이런 것도 언급부터 잘 안 하시더라고. 저도, 이게, 그러면서 제가 그 방송하는 내용, 저도 들어보면, 조금 천박스러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참 무게를 가지고 말이지, 아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거 아니에요. 현실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니까요. 현실에서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또 제가 이러한 걸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역경매 당한 사례를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왜 상대방에서 역경매 소위 작업을 못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나중에 관련 부분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 하더랬을 적에 항상 타지분권자가 어디 사는가, 그거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좋은 동네 살아야지만 내가 지분 낙찰 받아가 상대방한테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안 보고 무조건 뭐 지분 낙찰 받았는데 지분 팔아야지. 근데 이상반들 말이 저쪽에 막 심심산골에 주소지를 했다고 그러면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 없잖아요. 그거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요. 지분권자들이 나와 있네요. 보십시오. 이 보면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까요? 이 있잖아요. 이 보시게 되면은 서초구 방배동이야. 여기 또 보니까 서초구 이 같은 주소지 같은 거네. 옥수동 한남 하이츠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이게 이 동네. 예. 이거 또 밑으로 내려와 보면요. 또 있잖아요. 보세요. 아이고 비싼 동네 사시네. 도곡동 역삼 럭키 아파트. 이건 자가가 아니고 전세 살더라도 전세 장난 아니잖아요. 또 밑에 보니까 어우 이 형제분들 다 잘 사시네. 하나면 또 잠원동 잠원 현대 아파트. 이분들은 주소지가 같은 모양입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또 방배 아크빌 방배동에. 우와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좋은 동네 사시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옛날에 인터넷상에서 누가 글 쓴 걸 봤는데 말이죠. 법정지상권 관련된 물건을 낙찰 받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특히 지방에, 시골에, 농가주택이 있다 말이죠. 농가주택이 있는 지방 같은, 시골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이 있는데 집 같은 게 대체적으로 등기가 안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땅만, 토지만 경매가 넣으면 안 돼요. 이런 게 뭐 법정지상권 성립대가 안 되고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토지가 경매되면 이분들은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답니다. 낙찰을 받는데 낙찰 받기 이전에 뭘 조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뭐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나 이게 사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자제분들이 과연 어디 사며, 어디 살며, 어디 살며, 또 두 번째 차종이 있으면 어떤 차를 끌며, 그죠? 또 세 번째 보니까 골프를 친다면 골프채 뭐 이런 거 저는 골프 몰라서 사실 이제 언급 못 해드리겠습니다. 골프채 이거 가지고 또 이게 뭐 이 좀 뭡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재산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조사하는데 이게 과연 법정지상권에 관계 있습니까? 저 사람 어디 살며 차종은 얘 뭐야 그랜저야 뭐야 봐가지고 그죠? 이런 거 딱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구나 그럼 낙찰받아서 어떡할 건데 봐가지고 이걸 다시 되팔아 먹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린 지분 경매뿐만 아니고요. 일반 경매 물건 같은 경우도 보면 낙찰 받아가지고 상대방 이해관계인들이 여차하면 대파를 하면 대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파하는 것도 생각한다 이랬을 적에 상대방의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재력,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감안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셔가지고 일단, 여권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역경매 대상이 되지도 않고 저당권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수 틀리면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제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아가 상대방에서 말이지 지분 사가시오 싫어 지분 파시오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또 상대방 6분의 5지분이잖아요 6분의 5지분 6분의 5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처분 등기를 해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처분 등기 해놓은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경매를 신청을 하고 이런 수순을 이제 밟아도 안정적으로 이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소송까지 간다 했을 적에 지분 낙찰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과연 안전장치가 뭐냐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딱 해가지고 이렇듯이 건저당권이라든지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라든지 이런 권리가 딱 설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 자체를 딱 체크하시고 나서 나름대로 이게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굉장히 애름이 있다고 이거 머리 아프가 우리 법대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소송해서 경매 절차를 밟아버린다더라. 특히 이제 이렇듯이 경매가 진행돼가지고 일단 뭐 누가 낙찰 받았다더라 그러면요 이 저당권자는 저당권 변경 등기 저당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등기 예규 등기 순례 해가지고 있어요. 있으니까 저당권 변경 등기에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고 나아가서 내가 예를 들자면요. 내가 6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그럼 나머지 6분의 5 지분에 대해가지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저당권 변경 등기에 있다 뭐 저당권자는 받은 6분의 5 지분을 또 나중에 또 본인들이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그때 나는 어떡합니까? 지분권자니까 이 임의경매 신청된 이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수순까지도 우리가 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이, 이게 지분 경매가요,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쉽게 했다가 이게 어떤 그 함정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또 잠깐만요. 아이고, 이건 뭐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겠네. 일단 제가 말씀 못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월 20일 해가지고 다시 이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매 정보지를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닙니다. 남부 사건인데요. 자, 이 사건도 말이죠. 이분이 전모 씨인데, 이분이 당시 카페 활동하면서 정말로 공격적으로 지분 경매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분 7분의 3이잖아요. 그죠? 7분의 3 지분에 돼가지고 이분이 2,650만 원에 2차 기일 날 낙찰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3월 21일 날 대금 납부했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3월 24일 날 매매했잖아요. 며칠 만입니까? 3일 만이죠. 그래서 제가 아마 47강 일부 방송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그 지분을 상대방한테 되판다. 그거 쉽지 않다. 또 상대방 지분을 되산다. 그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지분 경매를 직접 본인들이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럼 뭐다 이게 책에 의해서 지분 경매 지식을 이제 본인들이 습득하신 것이고, 책에 의해 물론 책에 의해서 습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하고 또 실제 그 뭡니까 필드에서 그걸 접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 그게 상당히 전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봐가 3월 21일 날 대금 납부하고 3월 24일 날 넘어왔잖아요. 그죠? 넘어왔고 이 양반들 4월 6일 날 등기했어. 뭐 등기하든지 말든지 뭐. 3월 24일 날 이게 3월 23일 날 자기 앞으로 등기했거든, 이 양반이. 3월 23일 등기해가지고 3월 24일 날 딱 매매 계약한 거야. 한마디로 뭐 완전히 다다다닥. 근데 2,65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이게 얼마에 팔았습니까? 3,800만 원이죠, 그죠? 이 등기부등본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물건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감정 가격이 얼마였냐? 1차 감정 가격이 3,3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양반이 오시던 이거 자양도 와가지고 낙찰받고 소주 한 잔 먹었어요. 한 잔 먹으면서 이거 저 3,800 팔았다 이거지. 1차 감정가격이 3,300인데 이거 어떻게 3,800 팔았냐 이거. 팔았다 이거 어떻게 팔았다니까. 이 양반하고 이분이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이 지분이 어머님 지분이에요. 어머님이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경매 넘었고, 그다음에 아들하고 딸하고 상속 부동산입니다. 근데 아들의 이 양반이 이분인데 원양 어선을 타시는 분이래요. 내일 모레 이제 어떤 바다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집이 요 모양 요 꼬라지니까 성질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네 아마 이건 자기 아버님 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상속된 것 같더라고요. 이 상태 보니까 이거 집은 우리한테 다시 되파시오. 그럼 얼마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얼뜨거려 3,800 불러버렸대. 3,800 하니까 이쪽에서 오케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1차 감정가 3,300인데 제가 조금 전에 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나요? 일단은 내가 지분을 낙찰받아가 상대방한테 지분 되판다 했을 적에 그 기준은 뭐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을 일단 기준하자 이거죠. 그래서 감정 가격이 3,300이라면 3,300 할 수도 있겠는데 3,800.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물론 금액이 얼마 차이는 안 나겠죠. 뭐 5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는 어떤 걸 느낀다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협상할 적에 1차 가격이 예를 들어 1억이라 해가지고 말이야 1억 부르지 말고 1억 하지 말고요. 한 1억 5천 불러버려요. 그죠? 1억 5천 불러가지고 깎아줘야지. 그래야지 1억 5천 불러가지고 1억 쪽으로 수렴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억 부르면 그것도 뭐 9,500, 9,000만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분 경매뿐만 아니고요. 일반 부동산 경매, 일반 부동산입니다. 그것도 전부 다 이게 수익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상대방하고 어쨌든 뭐 협상이 연속이잖아요. 계속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임차인도 내보낼 적에 말이죠. 이사비용 뭐 크게 어떤, 뭐 요구하지 않으면 이제 적당하게 애둘러가지고 그냥 달래가지고 내보내는 게 제일 좋고,
되지도 않는 똥꼬지 피운다면 그때는 말 그대로 법 때려가지고 확 죽여버려야지, 그때. 아, 진짜 죽이면 안 되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지 혼자서 생각하는 거야. 지분을 누가 사갈까? 안 사겠지? 지분을 대파하는데 안 되겠지? 그러면 안 되지. 뭐, 지가 해봤냐고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남부 사건인데, 요거 경매정보지 보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남부의 2010타경이네요. 2010타경에 17144. 그러고 개봉동, 이것도 반지하 빌라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냐면요, 다세대 주택인데 지층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전한 다세대 물건입니다. 지층입니다. 그러면요, 사실 뭐 지층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사람 죽고 나서 해서 뭡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층 같은 게 이렇게 크게 어떤 환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보니까 토지금을 지분 매각이란 말이에요. 지분이 경매에 나왔다. 지층인데 지분이 경매에 나왔다. 다세대다. 어떤 분들은 또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낙찰 받거나 하면, 받거나 하면 사면은 그 순간부로 값이 떨어진다. 이렇게들 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악조건 다 있잖아요. 지층인데, 지분인데, 빌라인데. 예? 근데 보니까 이분이 2,65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1차 감정 가격이 3,300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 3,800만 원에 대팔고 뿅뿅뿅 나와버렸다. 나왔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 지분 해가지고, 우리는 지분 경매 같은 게 항상 지분 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 경매 정보지 이게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의해 가지고요, 경매 대상 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정말로 똑소리 나게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원래 소유자가 김모 씨였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밑으로 이제 내려보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이분이 어머님 같아요. 어머님이고, 이분이 저 원양어선 타는 사람 같더라고요. 이 여동생이고, 근데 7분이 3, 7분이 2, 7분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님 지분이 경매 나와버렸어. 네? 어머님 지분이 경매가 넘어오니까 이걸 우리 카페 회원이 낙찰 받으니까 이 아드님이 휙 들어가서 이제 본인이 이제 다시 매입을 하였고, 이 사건 끝나버렸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요건 같은 경우는 보면요, 이게 보면 전형적인 이게 역경매 대상이거든요. 그죠? 야, 그럼 누가 낙찰받게 되면 역경매 당하면 어떡하지? 근데요, 얘기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전형적인 역경매 대상인데요, 이런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요, 역경매 대상이 된다 손치더라도 이게 작업하려고 하면 이게 번거로워. 지분 예를 들어가지고 7분의 3, 지분이 경매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7분의 4, 지분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과연 이게 이제, 불법인지 위법인지 그건 제가 판단 못 하겠습니다만은, 70분의 40 해가지고 70분의 10, 70분의 30 이렇게 쪼개게 해가지고 70분의 30을 누구한테 팔고, 이 얘기에 대해서 가등길 해놓고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다시 지분, 이런 식으로 쪼개고, 쪼개가 다시 팔고, 이거 다시 가등기 하고,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단 말이지. 번거로워요, 번거로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서울 권에 있는, 서울 수도권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보통 3억, 4억, 5억 이렇게 덩치가 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역경매의 가능성 여지가 없잖아요. 있을 수는 있는데, 다세대 빌라 요만한 거 이거 가지고 쪼개고 말이지, 가등기 치고 이렇게 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거 가지고 역경매 들어가면 하는 건 제가 못 봤어요. 여기가 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12개 더 남았어요. 더 남고 또, 이게 제가 사실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지분 경매 물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2월 20날 해가지고요, 48강에서, 지분을 낙찰받아서 다시 대판 그런 경우하고 또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지분 경매 물건 아니십니까? 그걸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특히 이제 이번에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인데요. 역경매 대상인 물건들 최고 눈에 보이더라고. 이것도 보면 저는 주로 이제 아파트만 뽑아놨기 때문에 그걸 아마 2월 20날 월요일 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정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